반포 지진의 운동장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경주 시민들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심각합니다. 직원 10,000명, 재난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의 지진 전문가는 단 1명뿐입니다. 중국 회사를 접촉하니 북한에 반도체를 보내는데 아무 애로가 없었습니다. 북한 위장 회사도 짚어봅니다. 폭탄 무장한 비원 폭격기 한국에 착륙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곧 ICBM을 완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폭이 연예인을 끌어들여 수십억대 렌터카 사기를 쳤습니다. 야권은 미르 K스포츠 재단이 권력형 비리라며 특검을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수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경주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고 놀란 시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진 공포감에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점심을 먹고 시민들은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급식실로 변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짜장밥이지만 지진을 피해 계단에 쪼그려 앉아 먹다 보니 맛을 느낄 여유도 없습니다. 교사들도 찬바람을 맞으며 끼니를 때웁니다. 다 먹었어, 가자. 강한 여진에 야외 수업을 하고 불안감에 조퇴하는 학생도 잇따랐습니다. 학교는 건물이 이제 콘크리트가 옛날 거니까 그런 게 좀 불안하죠. 강한 여진의 반복으로 깊어진 정신적 피로감은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줍니다. 불안함에 잠을 설친 택시기사는 생업을 포기했고 오늘도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잠도 오다가 마다가 지금 이런 시즌입니다. 피곤하고. 수면제를 먹고 방석으로 머리를 덮어야 잠이 듭니다. 근데 이걸 이틀 만에 치웠어요. 못 치워가지고. 못 움직이겠는데. 심리적 충격으로 병원을 찾는 시민도 속출합니다. 다른 사람 안 간다가 나는 자꾸 그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입니다. 큰 차가 지나가면서 흔들리면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아닌가 해서 불안해서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400번이 넘은 여진. 지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정부는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건 처음입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경주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금명 발표한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경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피해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장 선포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약 70%를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19일 피해액을 약 106억 원으로 잠정짓게 했다가 어제 58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현행법상 기와 파손 등은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탓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되려면 피해액이 75억 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경주는 한옥 복구 비용도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또 건강보험료를 절반만 내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이번 달은 적게 내는 혜택을 받습니다. 특별 재난지역과 별도로 정부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해 한옥 밀집 주거 지역인 황남 역사문화미관지구와 불국사 진류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그동안 24차례 있었지만 지진 피해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경주 지진으로 공포감이 커지면서 지진 체험관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직접 데려와 지진 대비 요령을 함께 익히기도 합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6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식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진동이 강해지면서 학생들이 방석으로 머리를 감싸고 식탁 아래로 대피합니다. 규모 7.0의 지진 체험입니다. 간접 경험이지만 공포심은 커집니다.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다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규모 5.0 지진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몸이 흔들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모 7.0일 때는 주변 사물이 크게 흔들리고 서 있기 힘들어 구부리고 앉아야 할 만큼
진동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대비 요령을 배우기도 합니다. 체험관을 찾는 시민들은 하루 평균 240명. 경주 지진 이후 문의 전화가 쇄도합니다. 또 지진 이제 체험을 오신 분들 중에서 지진에 관련돼서 질문 사항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가상 시뮬레이터 지진 체험관. 규모 8.0 지진에 고층 빌딩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자 온몸이 오싹합니다. 요즘에 많이 경주에서도 지진이 나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전국의 지진 체험관은 모두 37곳. 정부와 지자체는 2년 동안 14곳의 체험관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인명구조견은 지진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원 30명의 역할을 해냅니다. 하지만 전국의 인명구조견은 26마리뿐이고 환경도 참 열악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4년차 인명구조견 모란입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좁은 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날렵한 몸을 유지합니다. 제가 여기 숨어서 인명구조견 모란이가 저를 찾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인명구조견은 사람보다 10,000배 뛰어난 후각과 40배 뛰어난 청각으로 구조대원 30명 몫을 거뜬히 해냅니다. 6월 진주 건물 붕괴 현장에서 매몰된 40대 인부를 극적으로 찾아냈고 지난해 네팔 대지진 땐 구호단 소속으로 피해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최근 4년간 2,181차례 출동해 126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런 반응 지역 위주로 이제 인력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첨단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원활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구조견은 전국에 26마리에 불과합니다. 예산 문제로 17곳의 시도 중 8곳에서만 활동합니다. 구조견을 키워내는 국민안전처 소속 전문훈련사는 4명뿐입니다. 체계적인 구조견 양성 보급을 위해서 각 시도마다 훈련시설과 훈련사를 갖춘 구조견 센터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선 선진국과 달리 인명구조견을 어엿한 구조대원이 아닌 도우미 정도로만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국민안전처를 집중 진단합니다. 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출범했고 이 모든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거대 조직입니다. 하지만 10,000명이 넘는 직원 중 지진 전문가는 단 1명뿐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안전처는 1만 300여 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입니다. 6개 질 16개국, 64개 과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모든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하지만 지진 담당 부서는 10명이 속한 지진방재과 단 한 곳입니다. 지진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복구 작업도 관리하는 부서인데 여기에서도 지진 전문가로 불릴 만한 직원은 1명뿐입니다. 일본 방재과에 지진 전문가만 300명이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과장님은 지진 전문가시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입니다. 지진만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처가 2년 동안 채용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는 변호사 등을 포함해 45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 재난을 예측하고 연구하는 재난재해 전문가는 40명입니다.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 조직 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세부적인 건 결국 기조실이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선임실장이 다 쥐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그게 전부 다 넥타이 부대더라고, 제가 조금 전혀 모르는. 전문성이 떨어지니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산 집행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총 예산 3조 2천억 원 중 재난통신망엔 1원도 쓰지 않았고 중요할 때 먹통되는 홈페이지에는 4억 원이나 쏟아부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많이 먹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과식은 하지 마세요. 올해 국민안전처가 이러한 국민의식 선진화 사업에 쓴 돈은 32억 원. 정작 대형 사고 때 꼭 필요한 재난통신망에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과식하지 말자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재난 문자나 빨리 보내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안전처는 또 차관 직속 사업비 8,350억 원 가운데 정비와 홍보 등 사전 예방 분야엔 6,697억 원을 썼지만 상황실 운영 등 현장 대응 쪽에는 166억 원만을 지출했습니다. 예방 쪽 예산의 2%에 불과합니다. 비상대응이 주이긴 한데 좀 시민 안전교육 같은 좀 리스크 없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지진만 해도 올해 예산은 10억 원, 내년도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4억 원을 들인 홈페이지엔 불필요하게 큰 사진으로 페이지를 구성해 접속 속도가 느리고 지진이 난 12일과 19일엔 오랜 시간 접속이 안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처 본연의 업무인 인명 구조와 현장 대응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요구합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지진도 지진이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와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교수님, 최근에 지진 때문에 놀란 시민들 아주 많은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안전처의 대응, 이건 100점 만점에 얼마나 좀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후하게 주면 80. 80점이나 줍니까? 그래서 내가 후하게 주면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느끼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그 재난관리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대한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하는 아쉬움을 저는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뭐 반드시 공학을 전공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행정을 했든 누가 뭘 했든 간에 적어도 우리 국가 공직자들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고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자기 역할의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이 그런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재난 현장에서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현장과 우리가 중심.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컨트롤 타워, 관제탑이지 않습니까? 우리말 직역을 하면은 컨트롤 타워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 비행장에 2차 대전이지 비행장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비행장을 실제 보면서 실시간으로 비행기를 넌 내려라 떠라 이제 그렇게 관제. 이게 뭐냐면 현장과 실시간입니다. 그러면 재난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시군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의 현장 조건을 지리적 조건을 가장 잘 알고 거기에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시민들의 형편, 노인인지 노약자인지 어린이인지 뭐 젊은 사람인지 그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은 시군에 계시는 자치단체 직원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재난관리는 현장으로 이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국가의 우리 중앙정부 기구는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를 위한 모든 부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군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보도 주고 물자도 주고 인력도 주고 교육 훈련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도 안 될 뿐더러 이번 지진 발생 때 보면은 어느 학교는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고 어느 학교는 또 귀가 조치를 시켰단 말입니다. 뭔가 평상시에 교육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매뉴얼이 지금 없는 건 아닙니까? 매뉴얼은 있습니다. 5,300종류나 있습니다. 5,300종류가 있습니다. 각종 있는데 그런데 그걸 국민들을 제대로 숙지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숙지할 수도 없고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100만 우리 국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건하고 신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현장 조건에 따라서 한두 가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매뉴얼에 쭉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 선택을 해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질 때 그쪽이 좀 조언도 하셨는데 이번 지진 같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한시라도 빨리 이 재난 문자를 받아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국민안전처를 만들어질 때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가 IT 강국인데 이게 10분, 15분 걸린다는 게 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재난 문자 보내는데 지진 항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진 해일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어요. 원인은 빠져 있고, 근데 빠진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건 뭐 국민안전처를 뭐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걸 보냈다가 자는 사람 깨웠다고 법적 고발 조처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왜 자는데 오밤중에 이런 걸 보내냐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진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안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인가 우리 봄에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부산 지방에 흔들려서 부산 지방 분들이 많이 왜 이거 안 보냈냐고 그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약 의사결정권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그때 항목에 넣어가지고 사후라도 보내야 되거든요. 이 사후가 뭐냐면 지진은 2차 재해, 3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진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항목들은 전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더라도 2차, 3차 재난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라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전파 과정을 보면요. 우리 기상청에서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 문구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3사에 의뢰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을 보니까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1년 365일 출근해서 나라와 또 이런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창의적으로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이 성실한 건 사실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 과를 막론하고 자기 맡은 일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 자기 노력과 또 장관이 되시면 그 부처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긴장이 가장 고조된 곳이 아마 백령도일 겁니다. 이곳에서 레이더에 이상한 물체가 잡혀 우리 군이 3시간여 동안 NLL 해상을 향해 벌컴퍼를 쏘았습니다. 우리 군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봤는데 성민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인천 백령도에서 갑자기 벌컴퍼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군 레이더에 이상한 표적이 잡혀 북한의 무인기가 출격한 것으로 알고 대응 사격에 나선 겁니다. 백령도 주민들은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훈련 때와 달리 포 사격이 아주 많고 군 헬기들도 모두 출격했기 때문입니다. 점심 먹고 바로 발칸 사격을 하더라고. 막 한 1시간 반 동안 3분 하다가 또 쉬었다가 하고 막 그러더라고. 사격은 오후 3시 무렵이 돼서 끝났습니다. 군 당국은 최종적으로 3대로 확인돼 상황을 종료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침 인근 해상에서는 북한의 국지 도발을 대비한 해군과 해병대의 신속 기동부대 증원 훈련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물자를 밀매한 흉상그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회사만 막는다고 북한의 전략물자 반입이 없어질까요? TV조선이 중국 무역회사에 전략물자의 북한 수출 가능 여부를 취재했습니다. 그랬더니 품목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회사의 전화에 북한의 메모리칩을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过朝鲜就是 IC 卡是不是
메모리칩은 무기에 사용될 수 있어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이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단둥시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며 광고하는 또 다른 업체는 이미 여러 번 메모리칩을 넘겨본 경험이 엿보입니다. 好像是几千个吧，就是不到1万左右。 단둥세관에서는 초강력 대북 제재가 실시된 뒤에도 핵과 미사일의 원료인 산화 알루미늄이 버젓이 통관되는 모습이 TV조선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홍샹그룹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바로 그 물품입니다. 대북 제재의 와중에도 전략 물자는 북중 국경을 쉴 새 없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이렇듯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만 중국 회사일 뿐 실제로는 북한의 무역 회사가 상당수 중국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합자 회사의 가면을 쓰고 전략 물자를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트럭들이 뭔가를 한가득 싣고서 압록강 대교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중 무역상들은 명목상 중국 무역회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북한 대성총국이 자금을 대는 합자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메모리칩을 비롯한 전략 물자들도 이런 위장 회사를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갑니다. 사실 100% 막기는 힘들죠. 중국이 그렇게 성의 있게 또 제재 품목을 검열하는 것도 아니고. 대북 소식통은 중국 동북 지역의 중국 기업으로 위장한 북한 기업이 수없이 많다며 위장 회사들은 대북 제재의 결정적 구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물자를 반입한 홍샹그룹 외에도 북한과 무역을 지속한 중국 단둥 지역의 10여 개 무역회사 대표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채굴공업선과 중국 완샹그룹이 합자한 회사인 해중광업하병공사도 수사 대상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 2대가 8일 만에 다시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군사 분계선까지 비행하고 이 한 대는 이례적으로 오산 기지에 머물기로 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오산 기지 상공을 가릅니다. 속도를 줄이더니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B-1B 2대가 8일 만에 한반도에 다시 출격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쪽 30km 지점까지 접근한 뒤 동부전선과 포천 미군 영평사격장을 거쳐 오산으로 비행했습니다. 미국 폭격기가 최북단까지 비행한 건 처음. 핵실험과 신형 로켓 실험까지 감행한 북한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B-1B 한 대는 재래식 폭탄으로 무장하고 이례적으로 한반도에 당분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B-1B는 최대 속도가 마하 2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폭탄 탑재량도 30여 톤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합동직격단 제2담과 순항미사일 제즘 등을 탑재해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융단 폭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무기 추가 전개를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unshakable commitment to defend allies in the region and will take necessary steps. 조만간 B-2와 B-52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파견되고 다음 달 중순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미군 전략사령관 내정자가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상원의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존 하이텐 미 전략사령관 내정자는 북한이 결국 미 본토에 도달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의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라면 미 본토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He said would be capable of going to the geosynchronous orbit in space. If it has that capability, it has the ability to reach the United States. So I'm very concerned about that.
하이텐 내정자는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으며 임명되면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 most likely threats and the most concerning are North Korea and then Iran, because North Korea is very unpredictable.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And any country that breaks this basic bargain must face consequences.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역시 주한미군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최적의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 작전을 펼 경우에 중국이 묵인할 것이라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데요. 중국에서도 김정은 정권 교체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5차 핵실험 도발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대북 제재에 반대해왔습니다. 卡特先生过谦了，朝核问题的由来和症结不在中方，在美方。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방침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중국시보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을 타격한다면 중국이 이를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한에서 핵무기 시설 정밀 타격과 김정은 제거 작전에 중국이 묵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추가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관영 황구시보 영문파는 중국이 새로운 제재를 추가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의견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또 사설을 통해서도 한반도의 위기가 중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특히 북한 핵실험 장소가 중국 국경과 더 떨어져야 한다며 핵실험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북한의 핵도발 이후에 대한민국의 핵무장 여부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핵무장 주장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도 핵무장 반대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에선 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면서 북한 핵이 없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한시적으로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김종인 전 대표도 앞서 지난 12일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핵무장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지금 비핵화를 저희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는지, 그 비핵화가 현재 유효합니까, 선언이? 이철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당 내 반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핵무장 주장은 경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비현실적인 담론입니다. 또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주장도 미국이 반대합니다.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지켰습니다. 비핵전에서의 이 상황은 우리 한미 동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습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북한을 경멸할 수 있다. 국회는 북한 핵실험 규탄과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한 중국의 홍상그룹을 조사하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전문 기자로 단둥의 밀무역 현장을 취재했던 이태영 기자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발음이 좀 특이한데 홍상그룹,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네, 그 홍샹그룹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홍샹그룹이 위치한 단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단둥은 북한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중국의 도시입니다. 예. 그 전적으로 북한 무역과 북한 관광 산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홍샹그룹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압록강변 땅값이 제일 비싼 신축 건물 16층에 본사도 위치해 있는데요. 16층. 네. 홍샹은 중국 제품의 대북 수출은 물론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단둥 내 최고급 북한 식당인 류경 식당을 운영하고 또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는 말 그대로 북한과 끈끈하게 엮인 문어발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북한을 발판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도된 걸 보니까 45살의 그 여성 대표 아주 독특하던데 또 특이한 이력을 좀 갖고 있다고요. 네, 그 홍샹그룹 대표인 마샤오홍은 그 쇼핑몰 점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북한 관련 사업만으로 10년 만에 중견기업 총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 중국 정계에도 진출을 해서 예. 랴오닝성 우리나라 비례대표격인 랴오닝성 인민대표에 선출되기도 했는데요. 예. 그 취재 결과 중국에서는 핵공업과 관련한 일은 국영기업만 운영할 수 있는데 민영 홍샹그룹 마샤오홍 대표는 인민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핵공업 수출 산업에 관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마샤오홍이 중국 정치 권력 서열 3위에 있는 장더장 전인대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졸업한 장더장은 중국 내 최고위층 친북 인사입니다. 장더장이 그러면은 뒤를 돌봐줬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런 보도가 중국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얘기인데 계속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리커창 총리가 만나가지고 대북 제재는 좀 더 강화하기로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법무부 직원을 중국에까지 파견해서 지금 홍상그룹과 또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자 그러면 이 리커창이 약속한 조치들은 이건 어떻게 좀 이행될 걸로 봅니까? 네, 그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 그 중국 외교부가 아닌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 핵실험 규탄 성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중국이 그 북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절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만 계속 씁니다. 여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한국이 먼저 위협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중국 당국도 홍샹그룹 전체가 아닌 핵물품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 한 곳만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최고위층이 직접 나섰고 중국 유엔 안보리 상임 위사국 지휘에 맞게 핵 관련 물품 수출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이태영 기자의 분석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기자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단둥 같은 곳을 가보면 사실상 이건 밀매하는 현장을 이건 뭐 아주 쉽게 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단둥과 다음에 압록강을 주변으로 한 이런 밀무역이 이번에 리커창과 다음에 오바마가 만났다고 좀 없어질 수가 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기자의 경험으로 봐서 계속 이런 게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네,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다? 예, 4차 핵실험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5차 핵실험 때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직접 단둥 세관을 취재했을 때 영상입니다.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제재 당시인데 그때도 세관에는 산화 알루미늄을 실은 트럭 수십 대가 있었습니다. 산화 알루미늄은 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 이번 홍샹그룹이 북한에 수출하다 적발된 제재 품목이기도 합니다. 당시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에도 20년 만에 최고의 대북 제재라고 말했지만 밀무역도 아니라 세관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건데요. 네, 그 단둥 소식통은 제게 그 공산당의 제재는 선전에 불과한데 말하는 대로 믿는 한국 기자가 너무 순진하다고 오히려 성을 낼 정도였습니다. 그 중국 북중 접경 지역에는 뭐 단둥, 훈춘, 옌벤 등 수많은 북중 접경지에 대북 사업 종사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태영 기자가 단둥 상황을 상세히 알려줘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조금 참고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빠졌습니다. 야권 공조의 균열이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미 야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이었지만 소속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실효성도 없고 시기도 늦었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는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박지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먼저 제출하시라고 말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132명의 서명만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당이 어쨌든 함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올해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지만 통과에는 19표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감정 실린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옹졸한 정치 보복성 공세입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조력자가 되느니 지진 대책과 세월호 특조위 등에서 제3당의 역할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이 두 재단의 비선 시세 배후 의혹에 대해 야권이 이틀째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권력형 비리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사천리로 추진된 완벽한 시나리오가 될 뻔했습니다. 마치 50 시절 전두환 정권의 일회 재단의 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재단 설립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주장했습니다. 오영훈 더민주 원내 부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운영재산 620억 원은 일종의 비자금 같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가 두 재단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한간에는 우병우 수석이 건재한 진짜 이유가 이 두 재단 탄생 내막을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또 재단 관련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강력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문 수준의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본회의장에 나란히 앉은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SNS로 낯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곧 화해했다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한민국이 어느새 마녀왕국이 되어 있는 듯하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보좌관을 통해 이 트윗을 전해받은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말 같지도 않은 트윗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니까 확 패버리라고 냅다 차버릴까라고 썼습니다. 이런 대화가 인터넷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 의원은 기사를 공유하며 다시 한번 트윗을 썼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런 생각을 이라며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하나라고 비꼬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표 의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찍고 개인적으로 올라간 그런 카톡을 본 거예요. 표창원 의원님 옆자리시라 생각하셨고 생각하셨어요. 손님으로 자기가 잘 됐습니다. 표 의원은 다시 트윗을 통해 사적인 문자에서 그럴 수도 있다며 화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회의장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두 국회의원의 단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내일부터 공기업과 금융회사 노조가 잇따라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성과 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파업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연봉제 일방 추진 즉각 처리하라. 내일 공공 노련을 시작으로 모레 금융노조가 잇따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어 27일에는 호레일과 지하철 노조 등 공공운수노조가,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섭니다. 성과연봉제 무산이 파업의 목적입니다. 정부와 사측이 강제하는 해고 연봉제는 직원의 생존권 그리고 가족의 생계
나아가서 금융 소비자와 국민의 피해까지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금융과 공공노조 등은 모두 시내 직장으로 통하는 곳들입니다. 파업이 예정된 수출입은행 연봉은 9,500만 원, 산업은행은 9,400만 원, 대기업 평균 연봉 6,500만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부는 성과급 반대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가 목적이라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고임금을 받는 은행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측과의 진지한 대화도 거부하고 파업만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급 반대를 명분으로 내건 총파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하반기 경제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목소리가 우렁차 성호를 꿈꾸던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큰 성대로 불이 난 건물에서 많은 이웃들을 구조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늘 장애인을 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불길에 휩싸인 5층 건물에서 28살 안치범 씨가 의식을 잃고 실려 나옵니다. 안 열렸어, 여기는. 제일 먼저 탈출해 119 신고를 하고 화염 속으로 되돌아가 불이 났다며 이웃집을 찾아다녔던 안 씨였습니다. 덕분에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구조하던 안 씨는 이곳 5층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뒀습니다. 꼭 성우가 되겠다며 학원 옆 건물 원룸으로 독립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굳은 마음을 먹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학원 바로 옆에다가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목소리가 우렁찼던 안 씨는 연기력이 뛰어났습니다. 최근까지도 밤샘 연습을 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체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동아리 장이니까 내가 애들 챙겨줘야지. 안 그래? 연습이 힘들어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꾸준히 장애인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몰랐어요. 봉사활동에서 여행 도와주고 그러는 거 잘 몰랐어요. 부모는 안 씨가 성우가 되면 바꿔주겠다던 스마트폰을 보며 목이 맵니다. 우리 핸드폰도 갈아준다고 그랬는데 훌륭하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어.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살면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인데요. 조폭 관련 사건 2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를 내세워 30억 원대 사기를 친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렌터카업자 33살 이모 씨의 할로윈 파티 날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A씨가 나타납니다. 안녕. 거기 있잖아. 아저씨는 아빠의 친구야. 이 씨는 자신의 대형 렌터카 업체에 투자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번다며 지인들을 꼬드겼습니다. A씨도 데리고 다니며 큰돈을 번 투자자로 소개했습니다. 저 사람도 여기에 1억 5천에 투자했는데 저번 달에 8천만 원을 벌었다, 5천만 원을 벌었다. 신뢰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씨는 이렇게 사무실 한쪽 벽면을 연예인 사인으로 도배하는 등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가수 A씨를 포함해 13명에게서 3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으면 한두 달 수익금을 주다가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보유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인 부실업체 운영자였습니다. 수익을 계속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락 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취를 하는 거죠. 이 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목표가 까먹다면서 이런 자랑식으로 친구들이 약 탔을 때 있던 사람이 신고를 했죠.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기와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돈을 벌게 해준다며 지인들을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인 일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박판이 벌어지면 오히려 사기를 쳤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신종 수법인데 이들 역시 조폭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접하는 거야. 뒤로 한 번씩 물러. 가만히 있어. 뒤로 한 번씩 물러. 경찰에 붙잡힌 이는 28살 광모 씨 등 사기 도박단 일당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기 도박단과는 수법이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일명 호구라고 부르는 주변 사람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였습니다. 카드패가 훤히 보이는 특수 렌즈를 주며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판이 벌어지면 돌변했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다른 일당이 쳐들어와 사기 도박을 알아챈 척 협박하고 돈을 뜯었습니다. 제가 렌즈를 끼고 도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몸에 문신 같은 거 하시고 등치 좋으신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이거 렌즈 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들은 안양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로 사기 도박 협박으로 3명에게 현금 4천만 원과 외제차를 뺏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더 갚겠다는 채무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본인들은 자기가 사기 도박의 공범으로 알고 있었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갈취하기 위한 이 수단이었다 이런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도박단 8명을 붙잡아 총책 곽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작고 아담했던 한국인의 체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옷과 신발도 XX 라지, 이 서구에 못지않은 특대 사이즈를 입고 신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2년 전 문을 연 특대 사이즈 신발 전문 매장. 1년 만에 매장을 15개까지 늘렸습니다. 남성용은 280mm 이상, 여성용은 255mm 이상을 빅사이즈로 보는데 상반기에만 매출이 28% 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키 뭐 160, 170 정도밖에 안 되시고 좀 작으신데 저희 형이랑 저랑 이제 이형제인데 저희만 좀 키가 좀 크고 등치도 좀 크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 사이즈도 좀 크고. 서울 시민의 평균 키는 50년 전보다 남성은 10cm, 여성은 4cm가 또 몸무게는 남성은 15.3kg, 여성은 5.7kg 늘었습니다. 일반 라지 사이즈보다 가슴 너비만 15cm 더 긴 5X 라지 점퍼입니다. 이런 빅사이즈 의류 온라인 매출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남성복 브랜드는 105 사이즈 이상 판매 비율이 지난해 30%를 넘어섰습니다. 빅사이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한국인 체형. 우리 패션업계도 특대 사이즈가 주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최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감자튀김을 무상으로 줍니다. 웬일인가 싶은데 양상추 때문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햄버거 세트 메뉴를 시키자 음료와 감자튀김 가운데 하나를 더 고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줄은 거예요? 양상추 원하는 게 많아가지고 예전에 조금 더 들어가요. 거의 비슷하게 조금 들어가게 조상적으로 해주거든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 한 장을 줄이는 대신 단품 메뉴 하나를 서비스로 줍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양상추 공급량이 줄면서 이 업체는 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의 양을 기존보다 이렇게 40% 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양상추 가격은 8kg 한 상자에 평균 15,400원 정도입니다. 지난해보다 73%나 껑충 뛰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이 편을 드리는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염이 심해가지고 공급 양 자체가 이제 좀 제한이 좀 많아서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불편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한 장의 양상추가 아쉽습니다. 그거 비싼 거는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햄버거의 질을 어쨌든 떨어뜨린 거잖아요. 양상추가 금상추가 되자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김이나 콩, 이 생선은 밥상 위 단골 반찬이죠. 그런데 이젠 출출할 때 즐겨 먹는 간식, 이 디저트로 대박 상품이 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과자 코너. 반 이상이 김스낵입니다.
김으로 만든 과자가 입소문을 타면서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달지 않고 영양 만점이어서 인기입니다. 짭조름하는 것도 있고 참 좋아요. 간식에 과자는 달고 그러잖아. 영양은 쌀, 벌꿀, 아몬드 등과 섞기도 하고 감자칩에 구운 김입자를 넣기도 합니다. 큐브나 샌드위치 등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김과자를 출시한 업체만 벌써 5곳이나 됩니다. 한 업체의 김과자는 출시 6주 만에 200만 개,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황태 등 생선살을 바싹 구워 식감 좋게 만든 과자, 콩으로 만든 디저트도 나왔습니다. SNS에서는 이색 레시피가 잇따라 등장하고 맛있어요. 궁합이 맞는 주류까지 소개됩니다.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맥주 안주 과자로 인기를 모으며 바삭하고 고소한 김과 콩으로 만든 웰빙 스낵. 국민 반찬이 국민 간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버려진 버스가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요. 음악 감상실로 사용됩니다. 이 방치된 공간을 쓸모 있게 재탄생시킨 건데요.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공원에 버스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주차 중인 버스 같지만 책 2천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어엿한 도서관입니다. 버려진 버스를 숲속 경관에 어울리게 디자인하고 천장을 뚫어 그 위에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네, 공원 속에 있으니까 더 좋고요. 책 보면서 나무도 볼 수 있고 가을에 더 좋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또 2층 출입구가 이렇게 산책로와 연결돼 있어서 독서 후엔 바로 공원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헤드폰을 쓰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이 대형 버스는 음악다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7080 세대 추억의 음악부터 최신 음악까지 취향에 맞는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하면 팟캐스트 형식으로 1인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옛 생각도 나고 뭔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좋아요. 캐러밴 캠핑카로 변신한 이 스쿨버스는 실제 미국에서 이용되던 통학버스입니다. 77인승 버스를 개조해 일반 캠핑카보다 공간이 2배 이상 넉넉하고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캠핑족들에게 인기입니다. 버려진 버스의 다양한 변신, 오래된 것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색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부부의 팬이 제법 많은데요. 할리우드 스타 부부인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헤어지는 게 오늘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안젤리나 졸리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입니다. 이혼 사유는 타협할 수 없는 의견 차이. 졸리는 6명 자녀 모두의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피트에게는 방문 권리만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o we don't know if there'll be a custody battle or whether he will just agree. We'll have to wait and see on the custody issue. 둘의 이혼 사유로 알려진 건 피트의 불륜설. 이미 한 차례 시에나 밀러와 연문을 뿌린 그가 이번엔 새 영화를 찍으며 프랑스 출신 여배우 마리온 꽁띠아르와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 영화 촬영 중 졸리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피트는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과 결혼 생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졸리는 외도가 아닌 가정학대와 끝없는 약물 남용을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혼의 자세한 내막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트는 졸리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자신을 나쁜 아빠로 몰고 있다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은 각자 3천억 원대의 재산이 있고 공동 재산만 5,600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 언론은 혼전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두 사람이 이혼 과정에서 치열한 재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흑인들의 격렬한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종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흑인들이 달려들어 경찰차 유리창을 마구 부숩니다. 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경찰을 향해 돌진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가스를 쏩니다. 현지 시간 20일 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경찰의 흑인 총격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People getting shot everywhere, man. So if you're a black guy, you probably should be scared. 경찰은 이날 오후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흑인 남성 러몬트 스캇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당시 스캇이 총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e is armed with a handgun that we found on scene as well. Makes some imminent threat to them. Because of that, at least one of our officers fired rounds at the subject, shooting him. 하지만 숨진 남성 가족들이 그가 장애인이었으며 무장하지 않은 채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흑인 사회가 폭발했습니다. 밤새 계속된 시위로 경찰관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6일 오클라호마에서도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숨져 이번 시위가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 태국 방콕 중심가의 한 호수공원. 미끼를 던지자 1m는 넘을 듯한 왕도마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공원에 왕도마뱀이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자 공원 측이 도마뱀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แต่ถ้าอยู่ในน้ำหรืออะไรเนี่ยเราต้องล่อขึ้นมาบนฝั่งตัวนี้มันจะยากหน่อยเพราะว่ามันจะพูดง่ายๆมันจะตกใจ 공원 측은 잡은 도마뱀들을 야생동물 관리시설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꺼냅니다. 성인 남성이 두 손으로 잡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인 가물치인데 10여 년 전부터 식용으로 들어온 가물치가 강에 풀리면서 미동부 포토맥강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고유어종 지키기에 나선 시민들은 매년 가물치 잡기 대회까지 열고 있습니다. 영국의 오랜 상징인 빨간 전화 박스. 하지만 스마트폰에 밀려 공중전화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영국에서도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영국의 한 업체가 외면받는 빨간 전화 박스를 미니 사무실로 바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nside the pod we have a scanner, we have a color printer, we also have a VoIP phone. 이 깜찍한 사무실의 한 달 이용 요금은 단돈 4만 원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식당 직원 등판에 재미있는 문구가 보입니다. 편의점 계산대에도 카페에서도 보이는 이것은 알바상에게 반말과 갑질을 하는 진상 고객에게는 뜨끔한 말이겠죠. 알바나 종업원들이 내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당은 이 옷을 입은 후에 반말 고객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저희도 남의 제일 귀한 자식입니다. 기본 매너만 지켜주세요.
남은 한 자리, 5위를 두고 세 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진출 가능성 어느 팀이 높은지 박상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LG가 최근 파죽의 5연승으로 4위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5장이 걸린 가을 야구 티켓의 주인공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인 5위를 놓고 기아가 가장 앞선 가운데 6위 SK와 7위 하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기아는 SK의 3경기 차, 하나의 4.5경기 차로 앞서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싸움에 이미 8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반면 각각 6경기와 10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SK와 한화는 자력 진출이 사실상 좌절돼 기아가 남은 9경기에서 최대한 많이 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아의 5위 매직 넘버는 5승. 남은 경기에서 5승 4패를 거둔다면 최종 성적 71승 72패 1무로 한화와 SK가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해도 자력으로 5위를 확정합니다. SK와 한화가 패한다면 매직 넘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팀 간 맞대결도 기아와 한화의 최종전만을 남겨놓고 있어서 승차를 좁히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단 1패만으로도 가을 야구 진출에서 멀어지는 한화와 SK. 매경기 배수의 진을 치고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 사령탑 무리뉴가 취임 후 첫 위기를 맞았습니다. 연봉 2억 원이 넘는 대우로 포스트 퍼거슨을 예상했는데 팬들 기대를 채울 수 있을까요? 서정승 기자입니다. 스페셜 1. 첼시를 3번이나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렸던 무리뉴 감독은 독일을 제외한 유럽 빅리그에서 모두 팀을 정상에 올려놓으며 명장반열에 올랐습니다. 퍼거슨 이후 마땅한 감독을 찾지 못했던 맨유는 연봉 201억 원에 무리뉴를 영입했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패하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약체 페에노르트에게 발목을 잡히며 맨유는 최근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2천억 원을 들여 최고의 팀을 꾸리고도 이렇다 할 전술을 보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역대 최고 이적액 1,300억 원을 들여 무리뉴가 야심차게 영입한 포그바에겐 비판만 잇따르고 있습니다. My only doubt was the way they can cope with the negative moment, because the negative moment will be always arriving sooner or later. 맨유는 오늘 토요일 홈에서 지난해 우승팀 레스터시티를 상대합니다. 시즌 초반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는가에 따라 무리뉴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TV조선 서정승입니다. 경주 여진 발생 때 사직구장이 흔들리는 장면 전국에 생중계됐죠. 이 스포츠 시설도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출구 옆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고 관중들은 한데 엉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34명이 사망하고 454명이 다친 1985년 헤이젤 참사.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재현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19일 사직야구장이 지진으로 흔들렸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경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네, 그래서 계속 속행을 했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관중 2천여 명의 안전이 결정된 겁니다. 야구장 대피 안내 영상에서는 지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진도에 따른 대응이 아닌 형식적인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 대전, 마산 사직 4개 구장은 내진 설계 없이 건설된 상태.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구장이.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를 거의 다 드러내지 않는 한 그 보강이 어려운 거거든요. 지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건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지진을 특정해서 만든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구조물과 비좁은 출구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현실에서 구체적인 지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영남 동해안 지역에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요즘 하늘 풍경이 참 좋습니다. 색도 선명하고 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모습이 그림 같기도 한데요. 낮에 햇살은 좀 뜨겁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늘한 아침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선선합니다. 강릉 22도, 울산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 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겠고요. 낮더위는 다음 주 중반쯤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받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전국의 298만 가구가 8월 전기요금을 6월에 비해 2배 이상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만 가구는 5배 이상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앞다퉈서 누진제를 고치자고 했던 정치권이 어찌된 일인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각 당에서 경쟁적으로 전기요금 문제를 제기하던 그 열정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